병원 진료실 책상 위에 놓인 하얀 종이. 아들이 내 손에 도장을 쥐어줬다. 어머니, 이제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며느리는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그 종이에 도장을 찍었다. 73년을 살면서 그 한 번의 도장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줄은 몰랐다. 이야기 한 잔 나누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자리를 함께 해주세요. 지금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공간에 따뜻한 인생의 향이 가득 퍼지길 바라겠습니다. 서류를 다시 보려고 손을 뻗었다. 며느리가 재빨리 가방 속에 넣으며 말했다. 어머니, 괜찮아요. 어머니 건강 위한 거니까. 걱정 마세요. 그때 종이 맨 위에 적힌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요양원 입소 동의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손이 떨렸다. 며느리는 여전히 웃고 있었고 아들은 고개를 돌린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방금 뭘 한 거지? 병원 복도로 나오는 내내 아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며느리만 내 팔을 잡으며 말했다. 어머니, 요양원 정말 깨끗하고 좋대요. 거기 계신 분들도 다 어머니 또래시고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목구멍에서 뭔가 넘어가지 않았다. 73년을 살면서 내가 짐이라는 걸 이렇게 확실하게 느낀 건 처음이었다.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는 것 같았다. 저 할머니 요양원 가나 보네. 그렇게 수군대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며느리가 가방에서 팸플릿을 꺼내 내 무릎에 올려놓았다. 알록달록한 사진들. 은빛 요양원,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를 약속드립니다. 사진 속 할머니들은 다들 웃고 있었다. 나도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아니, 나는 왜 거기 가야 하는 건가?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다음 주에 한번 방문해 보기로 했어요. 어머니. 방도 미리 예약했어요. 말문이 막혔다. 이미 다 정해진 일이었다. 내 의견 따위는 필요 없었던 것이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10살 손주가 뛰어나오며 물었다. 할머니, 언제 요양원 가요? 엄마가 할머니 방 내 방으로 만든대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아이들한테까지 이미 말을 해놨다. 내 방은 이미 없어질 예정이었다. 며느리가 아이 머리를 톡 치며 웃었다. 애가 실수했네요. 어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을 안 쓰라고? 내 인생이 남의 손에 넘어가고 있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방으로 걸어 들어가는 게 고작이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다. 벽에 걸린 남편 영정 사진이 보였다. 5년 전 당신이 먼저 떠나고 나서 나는 혼자가 됐다. 아들이 어머니, 서울로 오세요. 모시고 살게요라고 했을 때 나는 고마워서 울었다. 그런데 이게 뭔가, 이게 모시고 사는 거였나? 여보, 나 이제 어쩌면 좋소? 당신 없이 이렇게 쫓겨나듯 가야 하는 거요? 나레이션 눈물이 흘러내렸다. 억울했다. 분했다.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건 나 스스로한테였다. 왜 아무 말도 못하고 도장을 찍었을까?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을까?
나레이션 저녁 식탁. 며느리가 국을 떠주며 말했다. 어머니, 제가 내일 어머니 방 정리 좀 도와드릴게요. 필요 없는 건 미리 버리셔야죠. 아직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벌써 내 짐을 정리하겠다는 거였다. 아들은 밥만 먹고 있었다. 나는 숟가락을 놓았다. 밥이 넘어가지 않았다. 손주들은 제잘거리며 웃고 있었고 나만 이 식탁에서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다. 이 집에서 나는 의미 없는 사람 취급이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평생 농사 지으며 모은 돈, 시골에 남겨둔 땅과 집, 남편이 이건 당신 명의니까 소중히 하라던 말. 그걸 다 두고 왔는데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한가?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들한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눈치만 보며 산 게 잘못이었나?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며느리는 왜 자꾸 내 방을 기웃거릴까? 요양원 이야기를 꺼낸 건 석 달 전부터였다. 그때부터 며느리는 어머니, 통장 어디 두셨어요? 어머니, 시골집 서류 혹시 가져오셨어요? 하고 자꾸 물었다. 나는 그냥 관리해 주려는 줄 알았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뭔가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닐까. 새벽 5시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다. 나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다.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가방을 꺼냈다. 그 안에는 통장과 땅 문서가 고스란히 들어 있었다. 손이 떨렸다. 이게 내 전부였다. 평생 모은 내 인생이었다. 이렇게 쫓겨나듯 갈 순 없다. 절대 안 된다. 가슴 속에서 뭔가 꿈틀거렸다. 분노였다. 그리고 결심이었다. 나는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을 것이다. 아침 식탁? 며느리가 밥을 차려주며 말했다. 어머니, 오늘 오후에 요양원 방문하기로 했어요. 빨리 결정 안 하시면 자리 없어요. 나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다. 며느리가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생각 좀 해보게.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며느리 얼굴이 굳었다. 아들이 놀란 듯 나를 봤다. 처음이었다. 내가 며느리 말에 아니라고 한 게.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다. 이제부터 싸울 것이다. 내 인생을 지키기 위해. 그로부터 5년 전, 2020년 가을, 시골집 마당에서 고추를 말리고 있을 때였다. 남편이 헛간에서 쓰러졌다는 소리를 들었다. 달려갔을 땐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다. 구급차를 불렀지만 산골 마을까지 오는데 1시간이 걸렸다. 나는 그 1시간 동안 남편 손을 잡고 울기만 했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 그렇게 갔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집이 너무 넓었다. 방 3칸짜리 집이 텅 빈 것 같았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지어도 상을 차려도 혼자였다. 마당에 나가 텃밭을 매도 혼자였다. 저녁에 TV를 켜놔도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친구들이 혼자 사는 거 힘들지? 라고 물었다. 나는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밤마다 울었다. 장례식 보름 후 아들이 시골집에 내려왔다. 마당에 차를 세우고 내리는 아들을 보는데 가슴이 뭉클했다. 10년 만에 제대로 보는 얼굴이었다. 아들은 직장 때문에 바빴고 나는 괜찮다고 오지 말라고 했었다. 며느리와 손주들도 함께 왔다. 손주들이 할머니 하며 달려왔을 때 나는 처음으로 웃을 수 있었다. 어머니,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저희랑 서울 가서 사세요. 아들이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고마웠다. 내 아들이 날 생각해주고 있다는 게. 그런데 한편으론 불안했다. 50년을 산 이 집을, 이 마을을 떠나야 한다는 게. 며느리가 부엌을 둘러보며 말했다. 어머니, 여기 집 관리 힘드시겠어요. 서울 가시면 편하실 거예요. 저희가 다 챙겨드릴게요.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웃는 얼굴도 예뻤다. 그런데 뭔가 어색했다. 눈빛이 조금 차가웠다. 아니, 내가 예민한 건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게 좋았다. 손주들도 자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다. 짐을 싸는 일주일 동안 며느리는 자주 물었다. 어머니, 통장은 몇 개 가지고 계세요? 시골집 명의는 누구예요? 나중에 정리하려면 미리 알아둬야 하잖아요. 나는 대답을 얼버무렸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통장이랑 땅 문서는 함부로 말하지 마라. 내 명의니까 내가 지켜야 한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며느리는 계속 웃고 있었지만 뭔가 재촉하는 느낌이었다. 나는 가방 깊숙이 서류를 숨겼다. 왜인지 내보이고 싶지 않았다. 서울행 버스에 올랐다. 50년을 산 마을을 떠나는 길. 창밖으로 논밭이 지나갔다. 내가 평생 매달렸던 땅들이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밭에 나가고 허리 아파도 고추 따고 겨울에도 하우스 비닐 덮으며 살았던 곳. 눈물이 났다. 아들이 옆에서 내 손을 잡았다. 어머니, 이제 편하게 사세요. 제가 모실게요. 아들 손이 따뜻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다.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다. 서울 아파트에 도착했다. 24평짜리 아파트. 시골집의 절반도 안 되는 크기였다. 며느리가 작은 방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대사 며느리 어머니, 이 방 쓰세요. 좁지만 괜찮으시죠? 방은 정말 작았다. 침대 하나 놓으면 옷장 하나 겨우 들어갈 크기였다. 창문도 작았다. 시골집 방은 넓었는데. 하지만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 이것만 해도 감사하지. 며느리는 금방 나가버렸다. 혼자 남은 방에서 짐을 풀었다. 옷장 맨 아래 칸에 통장과 서류를 넣었다. 손이 떨렸다. 왜 이렇게 숨기듯이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야 할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새벽 5시에 눈이 떠졌다. 평생 습관이었다. 조용히 방문을 열고 부엌으로 갔다. 밥을 지으려고 했다. 그런데 부엌이 너무 낯설었다.
밥솥이 어디 있는지, 쌀이 어디 있는지 몰랐다. 한참 뒤적거리다가 며느리 방 불이 켜졌다. 어머니, 뭐 하세요? 제가 할게요. 쉬세요. 며느리가 잠옷 차림으로 나오더니 나를 거실로 밀어냈다. 밀어냈다는 표현이 맞다. 부드럽게 웃으면서도 분명히 부엌에서 나가라는 뜻이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며느리가 밥 짓는 걸 지켜봤다. 무용지물이 된 기분이었다. 한 달이 지났다. 나는 집안일을 하려고 했다. 빨래를 하려고 하면 며느리가 제가 할게요라고 했다. 청소를 하려고 하면 어머니 쉬세요라고 했다. 손주들을 돌봐주려 하면 애들은 제가 챙길게요라고 했다. 처음엔 고마운 줄 알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이건 배려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나는 이 집에서 할 게 없었다. 어느 날 오후 냉장고 문을 열었다.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했다. 그런데 며느리가 거실에서 소리쳤다. 어머니,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갖다 드릴게요. 나는 얼어붙었다. 냉장고 문을 열 수도 없다는 건가? 마치 남의 집 손님 같았다. 아니, 손님보다 못했다. 손님은 적어도 편하게 계세요라는 말을 듣는데 나는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는 것 같았다. 나는 냉장고 문을 닫았다. 그리고 방으로 돌아갔다. 6개월이 지났다. 아들은 매일 늦게 들어왔다. 퇴근하면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랑 대화하는 시간은 하루에 10분도 안 됐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아들한테 말했다. 아들아, 엄마가 집안일이라도 도와줄까? 며느리 힘들어 보이는데. 아들이 피곤한 얼굴로 대답했다. 엄마, 며느리 말 좀 들어줘. 며느리가 알아서 잘하잖아. 엄마는 그냥 편하게 쉬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내 아들도 이제 내 편이 아니구나. 며느리 편이구나.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밤마다 시골 친구한테 전화했다. 친구는 여전히 마을에서 살고 있었다. 거기서 뭐하며 사냐? 답답하지 않아? 차라리 여기 돌아와서 우리랑 살지.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들이 날 불러서 왔는데 돌아간다고 하면 섭섭해할 것 같았다. 괜찮다고 거짓말했다. 아니야, 괜찮아. 손주들도 보고 좋아. 전화를 끊고 나면 눈물이 났다. 거짓말하는 내가 한심했다. 왜 솔직하게 말하지 못할까? 왜 이렇게 눈치만 보며 살까? 1년이 지날 무렵 며느리의 질문이 구체적으로 바뀌었다. 어머니, 시골집 팔 생각 없으세요? 비어 있으면 관리도 힘들잖아요. 저희가 대신 팔아드릴까요? 나는 깜짝 놀랐다. 그 집은 내 명의였다. 남편이 이건 내 집이니까 너 마음대로 해라고 했던 집이었다. 며느리가 왜 그걸 팔겠다는 건가? 아니야, 아직 생각 없어. 그래도 나중엔 정리하셔야죠. 제가 부동산 알아볼까요? 며느리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나는 그날 밤 옷장을 열어 땅 문서를 확인했다. 다 있었다. 하지만 불안했다.
며느리가 노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후로 며느리는 자주 내 방 앞을 서성였다. 내가 외출할 때면 어디 가세요? 라고 물었다. 은행 간다고 하면 제가 같이 갈까요? 라고 했다. 처음엔 걱정해서 그러는 줄 알았다. 하지만 점점 감시받는 기분이 들었다. 이건 뭔가 잘못되고 있었다. 나는 그걸 느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저 하루하루 버티며 살았다. 어느 날 아침 냉장고에서 요구르트 하나를 꺼냈다. 아침을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해서였다. 뚜껑을 따려는데 며느리가 부엌으로 달려왔다. 어머니, 그건 아이들 거예요. 따로 사둔 건데. 며느리가 내 손에서 요구르트를 빼앗듯 가져갔다.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요구르트 하나도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 집이었다. 며느리는 냉장고 문을 닫으며 말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미리 말씀하세요. 제가 사다 드릴게요. 나는 대답도 못하고 거실로 나왔다. 식탁에 앉아있던 손주들이 나를 쳐다봤다. 창피했다. 요구르트 하나 때문에 혼나는 할머니. 나는 밥맛이 뚝 떨어져서 숟가락을 놓았다. 며칠 후 며느리가 거실 소파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다. 병원 영수증이었다. 지난달 내가 허리 아파서 간 병원비였다.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어머니 병원비 진짜 많이 나오네요. 한 달에 20만 원씩이나. 나는 말문이 막혔다. 내가 아파서 병원 간 게 죄인가. 며느리는 영수증을 탁 치며 계속 말했다. 요양원 가시면 의료비도 다 포함이에요. 그게 더 경제적이죠. 경제적?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나는 이 집에서 돈 먹는 하마였다. 짐이었다. 숨 쉬는 것도 미안해지는 기분이었다. 저녁 아들이 퇴근했다. 나는 용기를 내서 말했다. 아들아, 엄마가 요양원은 아직 가기 싫구나. 여기서 좀 더 살면 안 될까? 아들이 넥타이를 풀다 말고 나를 봤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다. 엄마, 요양원 한번 구경만이라도 가보자. 거기 진짜 좋대. 엄마 또래분들도 많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들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는 왜 이렇게 고집이 세? 며느리 힘들잖아. 엄마 모시느라 얼마나 고생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다. 내 아들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 다음 날 오후 며느리가 내 방문을 두드렸다. 들어오더니 옷장을 가리키며 말했다. 어머니, 요양원 가시면 짐 많이 못 가져가요. 미리 정리하셔야 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며느리가 옷장 문을 열려고 했다. 나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 막아섰다. 아니야, 내가 할게. 괜찮아. 며느리가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봤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다. 혹시 뭐 숨기시는 거 있어요? 어머니, 저 며느리잖아요. 다 보여주셔도 돼요. 숨기는 거라니. 며느리는 이미 눈치챈 것 같았다. 옷장 안에 뭔가 있다는 걸.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통장과 서류가 들킬까봐 무서웠다. 그날 저녁 나는 아들한테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들아, 며느리가 자꾸 엄마 방 정리한다고 하는데 좀 불편하구나. 아들이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엄마, 며느리가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지.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예민하게. 나는 말을 잃었다.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며느리가 이상한 건데. 하지만 아들은 믿지 않았다. 아들은 이미 며느리 편이었다. 나는 이 집에서 완전히 혼자였다. 며칠 후 식탁에서 며느리가 또 말을 꺼냈다. 어머니, 시골집 그냥 놔두면 안 돼요. 빈집 되면 도둑도 들고 관리비만 나가요. 팔아서 요양원비로 쓰는 게 어때요? 나는 숟가락을 꽉 쥐었다. 내 집을 팔아서 요양원비로 쓰라고? 며느리가 계속 말했다. 어차피 어머니 돌아가시면 저희 거 되는 거잖아요. 미리 정리하시는 게 나아요. 돌아가시면 저희 거. 그 말이 귀에 박혔다. 며느리는 내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 재산을 물려받기를.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다. 여기서 화내면 나만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거였다. 그날 밤 허리가 너무 아팠다. 침대에 누워 끙끙 앓았다. 문 밖에서 TV 소리가 들렸다. 아들과 며느리가 웃으며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다. 나는 방문을 두드려 볼까 생각했다. 허리가 아파요 하고, 하지만 하지 않았다.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았다. 이미 나는 이 집에서 짐이었으니까. 혼자 참고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또 서류를 내밀었다. 요양원 체험 프로그램 신청서였다. 어머니, 일주일만 체험해 보세요. 좋으면 그대로 입소하시고 싫으면 다시 나오시면 돼요. 그 정도는 해보셔야죠. 나는 서류를 밀어냈다. 싫다고 했잖아. 나는 안 간다. 어머니, 왜 이렇게 고집이세요? 아들한테도 부담이고 저한테도 힘들어요. 좀 생각해 주세요. 며느리 목소리가 높아졌다. 마치 내가 떼쓰는 아이처럼. 나는 고개를 숙였다. 말할 힘도 없었다. 며느리가 한숨 쉬며 서류를 치우고 나갔다. 나는 식탁에 혼자 앉아 눈물을 닦았다. 그날 오후 며느리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나는 화장실 가는 길에 우연히 들었다. 응, 곧 요양원 보낼 거야. 그럼 시골집이랑 통장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명의가 시어머니라서 좀 복잡하긴 한데. 어떻게든 해야지. 나는 화장실 문 뒤에 숨어서 숨을 죽였다. 며느리는 계속 말했다. 아, 통장 비밀번호는 아직 몰라. 방에 숨겨둔 것 같던데 찾아봐야 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며느리는 내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 요양원은 핑계였다. 나를 치워버리고 내 재산을 가져가려는 계획이었다. 손이 떨렸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전화를 끄는 며느리가 거실로 나왔다. 나와 눈이 마주쳤다.
며느리가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금방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화장실 가셨어요? 제가 부축해 드릴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옷장을 열어 통장과 서류를 꺼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걸 지켜야 했다. 어떻게든. 그날 저녁 시골 친구한테 전화했다. 울먹이며 말했다. 나 여기서 쫓겨날 것 같아. 며느리가 내 재산 노리고 있어. 친구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야, 너 진짜 그런 것 같아? 그럼 너 재산 정리 제대로 했어? 상속이나 증여 같은 거 말이야. 나는 멍했다. 상속? 증여? 그런 건 생각도 못 해봤다. 친구가 다급하게 말했다. 야, 너 지금 당장 은행 가봐. 통장 정리하고 필요하면 변호사 상담도 받아. 가만히 있으면 다 뺏긴다. 전화를 끊고 나는 천장을 봤다. 친구 말이 맞았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됐다. 뭔가 해야 했다. 다음 날 새벽 며느리가 또 내 방 앞을 서성이는 소리가 들렸다. 문고리를 살짝 돌려보는 소리도 들렸다. 나는 이불 속에서 눈을 뜨고 있었다. 며느리는 분명히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내가 외출했을 때, 내가 잠들었을 때, 언제든 방에 들어와 통장을 찾을 것이었다. 절대 안 된다. 내가 지켜야 해. 나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다. 가슴 속에서 뭔가 타올랐다. 분노였다. 그리고 생존 본능이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었다. 싸워야 했다. 그날 오후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시골 구청에서 온 부동산 과세 안내문이었다. 내 명의로 된 땅 3곳의 과세 내역이 적혀 있었다. 나는 편지를 주머니에 넣고 방으로 들어왔다. 그런데 며느리가 거실에서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어머니, 뭐 받으셨어요? 편지예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광고지야. 며느리는 믿지 않는 눈빛이었다. 방에 들어와 문을 잠그고 편지를 다시 꺼내봤다. 내 명의의 재산. 이게 나를 지킬 마지막 무기였다. 그리고 며느리가 가장 노리는 것이었다. 그날 본 며느리의 눈빛이 내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그때 몰랐다. 그날 밤 나는 옷장에서 모든 서류를 꺼냈다. 남편이 정리해둔 서류 봉투였다. 펼쳐보니 시골 땅 3곳의 등기부등본, 통장 4개, 그리고 남편 명의였던 부동산 상속 서류까지 있었다. 하나하나 확인하는데 손이 떨렸다. 평생 모은 재산이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밭에 나가고 허리 아파도 고추 따고 겨울에도 비닐하우스 덮으며 모은 돈이었다. 이게 다 내 거였구나. 이상했다. 분명 내 재산인데 지금까지 내가 짐처럼 살았다는 게 수치심에 떨고 요구르트 하나 못 먹고 눈치 보며 살았다는 게 새삼 깨달았다. 나는 가난한 노인이 아니었다. 오래된 수첩이 떨어졌다. 남편의 글씨였다.
2019년 6월 15일. 오늘 땅 문서 정리했다. 이건 다 당신 명의다. 내가 먼저 가도 당신이 먼저 가도 이건 당신 거니까 아무한테도 함부로 주지 마라. 우리 평생 고생해서 모은 거다. 눈물이 쏟아졌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에 쓴 글이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당신 말 못 지켰어요. 나 혼자 살아남아서 이렇게 무시당하고 살았어요. 영정 사진 속 남편이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다. 이제부터는 지킬게요. 약속해요. 속으로 다짐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외출한다고 했다. 친구 만나러 간다고. 나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손주한테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 손주, 할머니 휴대폰 좀 도와줄래? 은행 앱이라는 걸 깔고 싶은데. 손주가 휴대폰을 받아들더니 뭔가를 만지작거렸다. 그런데 며느리가 갑자기 돌아왔다. 가방을 놓고 달려와서 휴대폰을 확 빼앗았다. 어머니, 이런 거 괜히 깔면 보이스피싱 당해요. 제가 필요한 거 있으면 해드릴게요. 며느리 눈빛이 날카로웠다. 손주는 겁먹은 얼굴로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휴대폰을 돌려받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다. 며느리는 내가 은행 앱을 깔까봐 막은 거였다. 내 재산을 확인하지 못하게. 오후 아들한테 말했다. 아들아, 엄마 은행 좀 가야겠다. 통장 정리 좀 하고 싶어. 아들이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엄마,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제가 해드릴게요. 귀찮게 은행까지 가실 필요 없어요.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알았다.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을 거였다. 혼자 해야 했다. 다음 날 새벽 나는 결심했다. 며느리가 외출하는 시간을 노려서 혼자 나갈 것이다. 며칠 후 기회가 왔다. 며느리가 아이들 학교 행사 간다고 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집을 비운다고. 나는 일부러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쉬겠다고 말했다. 며느리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나를 봤지만 그냥 나갔다.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벌떡 일어났다. 통장과 신분증을 챙겨 가방에 넣었다. 손이 떨렸다. 평생 이렇게 몰래 나가본 적이 없었다. 할 수 있어. 이건 내 돈이야. 내 인생이야. 현관문을 나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아파트 정문을 나서는 순간 자유로운 기분이 들었다. 73년을 살면서 이렇게 떨리는 외출은 처음이었다. 은행에 도착했다. 창구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다. 어떻게 오셨어요? 통장 정리 좀 하려고요. 그리고 전자금융 거래 내역도 보고 싶어요. 직원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통장 4개를 조회해 줬다. 잔액이 화면에 떴다. 2천만 원, 1,500만 원, 800만 원, 300만 원, 총 4,600만 원. 생각보다 많았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연금이 꾸준히 들어왔던 거였다.
직원이 전자금융거래 내역을 출력해줬다. 그걸 보는 순간 숨이 멎었다. 내역에 며느리 이름이 있었다. 지난 6개월 동안 며느리가 5번이나 내 통장을 조회하려고 시도한 흔적이 있었다. 비밀번호를 몰라서 실패했지만 계속 시도했던 거였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직원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괜찮으세요? 혹시 이 조회 시도 허락하신 거 아니죠? 아니에요. 전혀 몰랐어요. 이런 경우 보안 강화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혹시 상속이나 증여 계획 있으시면 법률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법률 상담. 그 말이 귀에 쏙 들어왔다. 법률 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저희 은행 2층에 무료 법률 상담소 있어요. 예약 없이도 되고요. 한번 가보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상담소 안내를 받고 2층으로 올라갔다.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게 맞는 걸까? 며느리를 고발하는 걸까? 아들은 뭐라고 할까?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다. 이미 여기까지 왔다. 친구 말이 떠올랐다. 가만히 있으면 다 뺏긴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상담실 문이 열렸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 변호사가 나를 맞았다. 어르신, 들어오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설명했다. 요양원 동의서, 며느리의 통장 조회 시도, 시골집 팔라는 압박, 전화 통화 내용까지. 변호사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다 말하고 나니 눈물이 났다. 변호사가 휴지를 건네며 말했다. 어르신, 일단 진정하세요. 어르신은 아무 잘못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처음으로 누군가가 내 편을 들어줬다. 어르신, 요양원 동의서는 본인 의사 아니면 무효예요. 그리고 재산은 어르신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며느리가 몰래 조회한 건 명백한 침해 시도고요.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했다. 유언장 작성, 상속 계획, 재산 보호 방법까지. 나는 메모하며 들었다. 마지막에 변호사가 물었다. 어르신,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며느리한테 경고만 하실 건가요? 아니면 법적 조치까지 원하세요? 나는 잠깐 생각했다. 며느리를 고발하면 가족이 깨질 것이다. 하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살 수는 없었다. 유언장부터 쓰고 싶어요. 그리고 가족들한테 제대로 말하고 싶어요. 내 재산은 내가 결정한다고.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좋은 결정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상담을 마치고 은행을 나왔다. 손에 유언장 작성 안내문과 상담 예약증이 들려 있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후련했다. 뭔가 시작된 기분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혼잣말을 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는다. 당당하게 살 거야. 현관문을 열었다. 며느리는 아직 안 돌아왔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서류를 옷장 깊숙이 숨겼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다음 주에 유언장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는 가족회의를 할 것이다. 며느리와 아들 앞에서 내가 결정한 걸 말할 것이다. 떨렸지만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이건 내 인생이니까. 일주일 후 나는 유언장을 작성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또박또박 서명했다. 시골 땅 3곳은 친구 아들에게 통장. 예금은 손주 교육비 명목으로 신탁, 남은 재산은 사회복지법인에 기부. 변호사가 확인하고 봉인했다. 손에 든 유언장 사본을 보니 가슴이 뚫렸다. 이제 준비는 끝났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아들한테 말했다. 오늘 저녁 가족회의 하자. 며느리한테도 말해라. 아들이 놀란 얼굴로 나를 봤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떨렸지만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저녁 7시 식탁에 둘러앉았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나. 손주들은 방으로 들어가라고 했다. 며느리가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회의라니. 나레이션. 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은행 거래 내역, 전자금융 조회 기록, 유언장 사본. 하나씩 식탁 위에 펼쳐놨다.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요양원 동의서. 나는 동의한 적 없다. 그거 알지? 며느리가 입술을 떨었다. 아들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나와 며느리를 번갈아 봤다. 그리고 이것 좀 봐라. 은행 전자금융 조회 내역이다. 지난 6개월 동안 며느리가 내 통장 5번이나 조회하려고 했더구나. 서류를 며느리 앞으로 밀었다. 며느리가 손을 떨며 변명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관리 좀 해드리려고. 관리? 내 허락도 없이? 비밀번호 알아내려고 몇 번이나 시도한 게 관리냐?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아들이 서류를 집어들고 보더니 며느리를 돌아봤다. 여보, 이게 뭐야? 진짜 엄마 통장 조회한 거야? 며느리가 울먹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나 전화 통화한 거 우연히 들었다. 시골집이랑 통장 정리할 거라고, 명의가 나라서 복잡하다고. 그렇게 말했지?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아들이 충격받은 얼굴로 며느리를 봤다. 여보, 진짜야? 엄마를 요양원 보내려고 한 게 재산 때문이었어? 나레이션.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다. 미안해요. 저는 그냥 우리도 살기 힘들어서. 힘들면 나한테 말을 하든지. 왜 몰래 내 재산 노려? 나는 투명인간이냐? 식탁이 조용해졌다. 며느리는 울고만 있었다. 나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유언장 사본이었다. 이게 내가 작성한 유언장이다. 시골 땅은 친구 아들한테, 예금은 손주 교육비로 신계속 오전 437탁, 나머지는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한다. 아들이 벌떡 일어났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희한테 한 푼도 안 주신다고요? 그래. 너희는 나를 짐으로 봤잖아. 요양원 보내서 없애려고 했잖아. 그런 사람들한테 내 재산 줄 이유 없다. 아들이 말문이 막혔다. 며느리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기만 했다. 나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말했다. 나는 시골로 돌아간다. 친구들이랑 살 거다. 여기서 더는 눈치 안 본다. 아들이 다급하게 내 손을 잡았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말씀 제대로 안 들었어요. 제발 가지 마세요. 아들이 무릎을 꿇었다. 눈물을 흘렸다. 내 아들이 우는 걸 보니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돌아설 수는 없었다. 나는 아들 손을 천천히 떼어냈다. 이제 늦었다. 내가 나를 못 믿을 때, 며느리 편만 들 때, 나는 이미 마음 접었다.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사과는 필요 없다. 난 이미 결정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밖에서 며느리와 아들이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다. 후련했다. 처음으로. 다음 날 아침 짐을 쌌다. 많지 않았다. 옷 몇 벌, 통장, 서류, 남편 사진. 거실로 나가니 손주들이 울고 있었다. 할머니, 가지 마세요. 가슴이 아팠다. 손주들은 죄가 없었다. 나는 손주를 안아주며 말했다. 할머니는 할머니 집에서 살 거야. 너희도 나중에 크면 알 거다. 당당하게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현관문을 나서는데 아들이 뒤따라 나왔다.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그래. 나는 내 인생 산다. 이제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아들의 울먹이는 얼굴이 사라졌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자유였다. 시골집에 도착했다. 5년 만에 돌아온 집이었다. 텃밭에는 잡초가 자라 있었고 마루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다. 하지만 이 냄새, 흙내와 풀내가 좋았다. 친구가 달려와 나를 안아줬다. 잘 돌아왔다. 이제 편하게 살아라. 나는 마당에 앉아 하늘을 봤다. 파랬다. 서울 아파트에서는 이렇게 넓은 하늘을 본 적이 없었다. 며칠 후 손주한테서 문자가 왔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나중에 놀러 가도 돼요? 나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다. 그럼 할머니가 밥 해줄게. 한 달이 지났다. 친구들과 텃밭을 다시 가꾸기 시작했다. 상추, 고추, 토마토를 심었다. 허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어느 날 저녁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다. 며느리와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정말 반성하고 있다고. 나는 짧게 대답했다. 그래, 잘하고 있구나. 너희끼리 잘 살아라. 용서는 아직 안 됐다. 하지만 미움도 사라졌다. 그냥 담담했다. 어느 날 오후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다. 친구가 옆에 앉아 말했다. 너 표정 많이 밝아졌다.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요새 잠도 잘 오고. 친구가 웃으며 내 어깨를 두드렸다. 마당에 핀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렸다. 73년을 살면서 이렇게 평화로운 적이 있었나 싶었다. 남의 눈치 안 보고 내 집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이게 행복이었다. 저녁 남편 영정 앞에 앉았다. 향을 피우고 말을 걸었다. 여보, 나 이제 당신 말 제대로 지킬 거요. 우리 평생 모은 거 함부로 안 줄 거요.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한테만 줄 거요. 영정 속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창밖을 봤다. 별이 총총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던 별들이었다. 나는 혼잣말을 했다. 이제는 나를 무시하지 않는 사람들 곁에서 남은 날을 살고 싶다. 그리고 그렇게 살 것이다. 당당하게 내 인생의 주인으로.